저는 이제 프로그램상 뭐 이렇게 승무원 공부해가지고 승무원으로 진짜? 네, 승무원으로 이제 러시아를 가게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가서 기억에 남는 건 그냥 너무 추웠고 얼마나 추우면 바다가 얼거든요. 바다가 얼었어요. 네. 바다 주변이 얼었는데 거길 들어가더라고. 그게 코스예요. 뜨거운 사우나, 그리고 바로 나가면 바로 바다예요. 아 냉탕과 온탕을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삼각 팬티 하나 입고 이렇게 밖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네, 거짓말하지 마요. 어? 어떻게 진짜예요. 무슨 삼각 팬티를 입고 다녀요 겨울에. 지원 씨 말이 맞아요. 맞죠? 아 또 가보셨어요, 선문교 교수님은? 그럼요. 역사관은 가봐야죠. 제 말 맞죠? 진짜 그렇게 빤스만 입고 나와 있다니까 사람들. 그죠? 본격적으로 일본이 제국주의 대열에 뛰어들게 되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은 기승전결의 어디쯤 정도 되는? 딱 중간. 딱 중간. 네, 딱 중간에서 모든 맥을 잡아준 어떤 그런 시간이 될 거거든요. 네. 자, 근데 뭐 블라디보스토크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이 대륙을 쫙 가로질러 넘어가는 바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 그런데 이 시베리아 철도 건설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 부분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시베리아 철도 건설이 우리의 역사, 그것도 우리의 운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시베리아 철도 건설 때문에 나오는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청일 전쟁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주제입니다. 바로 러일 전쟁.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들의 전쟁터가 또 되는 겁니다. 와 너무 화가 난다 진짜. 이거 말 조심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뭐 얘기를 못 하겠어. 씨. 러시아는 동쪽을 향해서 쭉 진출하겠다는 어떤 그 열망.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동북아 전략과는 지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러시아와 일본이 한판 붙는다. 러일 전쟁은요, 이 판이 커요.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영국. 유럽 열강들 다 들어오네요 이제. 진짜 개인판이 크네요 이거. 목표는 딱 하나예요. 바로 명성황. 공모를 살해한 만행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러일 전쟁 그리고 우리 대한제국의 운명을 한번 낱낱이 밝아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왜 이 시베리아 철도 건설에 정말 다 쏟아부을 정도로 엄청나게 국력을 쏟아붓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 우리는 19세기 상황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부터 1900년 요 사이 한 100년의 시간이 되는 건데 이 시간을 이게 정치학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여기 나중에 이제 소설 제목이 되면서 아주 유명해진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The Great Game. The Great Game? 예, The Great Game. 처음 들어보셨나요?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게임이요? 게임. 해봐도 게임. 것 같은데요? 게임. 예, The Great Game이라는 건데 열강들이 이렇게 식민지 차지하려고 게임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이게 더 그레이트 게임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영국, 정말 이 바다를 꽉 쥐고 있는 해양 세력 영국과 그다음에 특히 러시아. 딱 봐도 대륙 세력이잖아요. 그죠? 이 대륙 세력 러시아와 이 해양 세력 영국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 패권을 쥐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마치 체스판 놓고 말 뚝뚝뚝 누면서 게임을 한다. 그러니까 이 19세기가 바로 이 열강들의 게임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더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당시 이 바다를 꽉 쥐고 있는 아시겠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식민지가 너무 많잖아요. 뭐 아프리카에도 식민지가 있고 뭐 인도 쪽에도 식민지가 있고 뭐 식민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바다를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도 좀 뭔가 차지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다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가봐야 이쪽 여기 발틱이잖아요. 그죠? 네네. 이렇게 가도 막혀 있을 것 같고 그러다고 해서 또 이게 밑으로 내려와도 또 영국이 또 이제 견제할 것 같고 여기저기 막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디가 좀 비어 있나요? 오른쪽인데. 그렇죠. 이쪽이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이쪽이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바다 쪽으로 나가는 것들이 이렇게 힘들다면 그렇다면 러시아는 움직이고 있는 곳이 이제 모스크바 정도 해가지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이쪽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이쪽에서 이제 쭉 나가자는 이야기죠. 쭉 나가자는 이야기죠. 뭘 통해서? 열차. 뭘 통해서? 그렇죠. 열차. 열차. 시베리아 철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가지고 쭉 나가 가지고 종국적으로 이들이 얻고 싶었던 건 뭐냐면 바로 부동항입니다. 부동항이 뭘까요? 도왕? 바로 얼지 않는 항구.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배를 대야 되고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바다가 얼어버려. 그럼 그게 항구 기능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너무 추운데 그런 항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위쪽 다 그러면 다 막 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구를 갖는 것. 그래야 이 바다로 나가니까. 바다를 제패하지 않고서는 세계 팽창이 어렵거든요. 그렇죠. 발트 같은 경우가 보통 그 10월 정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얼기 시작해요. 겨울이 와요. 그럼 바다가 얼어붙어 버려요. 그러니까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네. 바다가 얼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바다가 얼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러시아는 이 더 그레이트 게임에서 뭔가 영국과 좀 우위에 서려면 부동항을 얻어야만 되는 거죠. 네네. 그럼 저쪽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동쪽이네.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 철도가 이제 필요했던 것이고 바로 이 종착점이 블라디보스토크. 이 블라디보스토크가 되는 건데 이 시베리아 철도의 길이가 무려 9,000km가 넘습니다. 1000km? 예, 지구 둘레의 약 4분의 1이에요. 와. 대박이다. 어마어마하죠? 4분의 1이요? 4분의 1, 지구 둘레의 4분의 1. 어마어마하구나. 여기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보이시죠? 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모스크바가 일반적으로 이제 러시아의 어떤 그 움직이는 어떤 그런 곳인데 여기서 이제 물자가 쭉 가가지고 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와버리면, 야 이건 뭐 이 러시아의 그 드림,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쭉 가면 이 화살표가 어디로 향할까요? 이들이 이제 바다로 진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진출하면은 여기나 여기나 어디가 부딪히죠 지금? 일본이 부딪히잖아요. 굉장히 일본은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러시아는 저 멀리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철도 깔아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와버리면 이건 지금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동북아 전략과는 지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얘기 있어요. 러시아가 이 본격적으로 이 블라디보스토크 이 시베리아 철도 그 기공식 착공을 할 때 니콜라이 2세가 황태자 시절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와서 그 시베리아 철도 기공식 참여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은 좀 들려요. 일본은 좀 들리는데 이때 배들을 끌고 쫙 들어온 거예요. 일본에. 그래서 일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들어온 배 중에 배 이름에 너무 놀라운 배 이름이 있어요. 무슨 배 이름을 지었냐면 이 지역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 지역을? 거기요? 이 지역. 예, 옛날 고구려 땅. 광활한 따단단 벌판. 만주. 만주. 아 그렇죠. 아. 노래를 하니까 이해하시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기 만주잖아요, 만주. 그죠? 여기가 만주죠. 여기 그 함대 중에 만주호라는 만주? 배를 끌고 들어가요. 러시아가. 근데 또 놀라운 이름 배가 있어요. 코리에치. 코리에치. 한국 코리아? 코리아? 맞아요. 예? 한국호.
뭐 한국 남성이란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건데 한국이란 이름이 들어간 배를 끌고 들어갑니다. 보세요.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동방의 지배자, 만주호, 조선호 느낌 빡 오시죠? 얼마나 이 러시아가 이 동북아 쪽에 관심이 있는지.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일본도 나름대로 지금 자신들의 어떤 제국주의 세력의 어떤 그 대열에 끼어들려면 동북아 지역에 있는 어떤 이 질서를 자신들이 장악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청나라랑 하고 싸우는 것도 버거운데 러시아까지 지금 들어와 이게 산 넘어 산 이런 어떤 생각이 들겠죠. 당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스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일본 경호원이 그러니까 니콜라이 2세 경호원이었겠죠. 이제 붙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일본에 와서 국빈 제적을 받아야 되니까 그 순사가 칼을 들고 니콜라이 2세한테 테러를 가합니다. 네? 칼을 들고 니콜라이 2세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순경이 칼을 뽑아 들고 이 사람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쳤어요? 9cm 정도 이 머리에. 네? 그때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이 큰 사건이 큰 됐겠네요. 사건이 터진 아니,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이 판은 지금 전 세계적 판, 더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그 판 속에 있는 건데 거기에 중심축에 있는 러시아 황태자가 칼에 맞았다. 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일본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납작 엎드려요. 정말 납작 엎드려요. 정말 미안. 심지어는 이런 일이 국민들 중에서도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어떤 일본인 여성이 미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결까지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당시 일본이 러시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반증, 이런 반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사건. 이거 한 해는 어떻게 됐어요? 집안이 거의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어디서? 일본에서 그렇게 일본에서 했어요? 완전 일본 내에서 그 집안은 거의 폐가가 돼 근데 버립니다. 그- 아버지도 자살하고 본인도 감옥에서 죽고 뭐 누이 동생은 이혼당하고 그 사람은 누구 뭐 나라에서 지시받은 것도 아니고 혼자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만큼은 당시 분위기. 일본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우리한테 일본한테 그러니까. 위협이 된다 하는 분위기의 네. 어떤 반증. 그러니까 적대감이 러시아는 되게 컸구나. 우리의 적이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청일 전쟁. 자, 청일 전쟁에서 누가 이겼죠? 일본.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체결한 조약. 이 조약은 기억난다. 시모노세키. 맞습니다.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 자,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일본이 어디를 가져간다였죠? 일본이 어디를 가져간다? 그 되게 중요한 구역 있잖아요. 야오tung. 요동반도. 자, 여기를 지금 장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만주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과 연결되잖아요. 아.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가요. 그런데 여기를 지금 일본이 가져가. 자,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누군가 나타나서 야, 여기 우리 구역이야. 너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여길 들어오면 어떡해. 방 빼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여기를 가져왔던 일본한테 가라. 여기는 함부로 들어온 데가 아니야, 너희들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세 나라가 그래? 사실은 삼국 간섭으로 요동반도를 중국에 돌려주게 만든 대가로 독일이 칭다오를 식민지로 받고 그렇죠. 러시아가 요동을 식민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그 당시에는 세계를 그냥 게임처럼 진짜 생각했었네요. 아까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네. 말을 바꾸면 국제 조폭 사회인 거예요. 맞아요. 맞네. 국제조폭사회 정확하네. 맞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이때 일본 반응이 어땠을까요? 돌려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 그렇지.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 너 같으면 주겠냐, 임마? 이거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나오면 러시아가 어떻게 할까? 이건 아니지 하면서 또 당연히 그래? 그러면 이제 야구 방문하고 들어간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일본이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못할 것 네, 같아요. 못해요.
물론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그 분노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이 당시에 러시아랑 일본이 싸운다. 일본 스스로도 그거는 감당이 안 돼요. 예. 조금 설명을 네. 하면은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이거 뭐지가 되면서 정부에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고민을 한 게 세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러시아의 요구를 거절한다. 그러면 러시아랑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해야죠. 근데 지금 일본이 청나라하고 싸워서 막 끝났는데 링에 올라가서 막 권투시합 한 12라운드 뛰고 막 내려왔는데 또 올라가?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안 돼. 그럼 두 번째, 이거는 어떡하지?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한테 중재를 부탁을 한다. 요새로 치면 뭐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데 가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영국한테 중간에 중재 좀 해주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영국이 난 모르겠어 이렇게 됐어요. 중재 안 해줄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안 돼.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남은 길은 뭐예요? 그냥 돌려주는 건가? 러시아랑 빼야지. 타협을 해야 되니까 방 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돌려준다. 대신에 그냥 주는 건 아니에요. 배상금을 받아요. 3천만 테이를 3천만 양을 더 받아요. 배상금을. 어쨌든 하지만 돌려줬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러시아 그렇게 딱 해놓고 나서 러시아가 어땠냐면 청나라는 지금 일본한테 지금 배상금을 지금 지불해야 되는데 청나라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 또 빌려줘요. 예, 돈을 빌려주고 야 우리가 돈도 빌려줬잖아. 그리고 또 이렇게 중재도 해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 요동반도를 여기 리순항 요 리순항을 좀 빌려 쓸게. 머리 쓰네. 머리 쓰는 거죠. 예.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 리순이 너무 중요했어요. 아까 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왔잖아 지금, 그죠? 네네네. 근데 이 블라디보스토크 역시 어떤 항이에요? 겨울에 어떻게 돼요? 거기도 멀잖아요. 맞아. 온다고 맞아. 그렇잖아요. 블라디보스토크. 여기도 온단 말이에요. 아. 여기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리순, 야 여기 안 올거든요.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가지고 청나라한테 오케이를 받아내요. 이러면서 이 리순항을 이제 러시아가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러시아와 한판 벌여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러일 전쟁의 준비에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러일 전쟁이라는 정말 얽히고 설킨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러시아와 일본의 그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1895년 을미년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일 전쟁 이후 그 조선의 정세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그 아시아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청나라 이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경복궁까지 점령하는 사건도 있었죠. 자 이러니까 당연히 이 조선에서 왕, 뭐 명성황후, 백성들 일본에 대한 시선이 어떨까요? 안 좋죠. 분노죠. 조선 사람들 첫 충격은 뭐냐면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다는 거예요. 음. 네. 아니 청나라, 야 그 큰 나라가 일본한테 져? 이건 공포죠. 그리고 지금 저 짓들을 하고 있으니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막 나가고 있는 일본을 가볍게 방 빼라. 누구였죠? 러시아. 일본 네 어. 바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뭐 러시아네 라고 하면서 이때 대거 러시아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번엔 러시아 손을 빌린다고? 맞습니다. 러시아입니다. 이러면서 친러파를 대거 등용하고 심지어 이제 명성황후 같은 경우에 당시 그 베베르 공사, 러시아 공사거든요. 불러가지고 이런 국정을 상담하기도 합니다. 자, 조선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러시아랑 가까워지려고 하네. 일본 어떨까요? 지금 일본은 어떤 상황이냐면 삼국 간섭을 통해서 요동반도 뺏겼어. 지금 뺏겼어. 다시 뺏겼어. 그런데 지금 조선이 러시아랑 또 손을 잡으려고 해요. 어떨까요? 완전 경계하겠죠. 야 요동반도 뺏겼는데 조선마저? 그거는 안 되지. 조선이 어떤 곳인데 우리가 1876년 강화도 조약 때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심지어 청일전쟁이라는 이 엄청난 피해까지 보면서 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려고 했는데 좋다 이거야. 요동왕 만주이 좋다 이거야. 조선까지 이러면서 극단적인 어떤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된 거죠. 경복궁 아시죠? 네. 경복궁. 경복궁 정문이 어딘가요? 정문 정문. 저 과감은? 네, 광화문. 그 광화문 밖에서 1895년 새벽에 땅! 총성이 하나 울려 퍼집니다. 그 총성에 맞춰가지고 그 광화문 담벼락에다 사다리가 올라가면서 이 괴한들이 그 담벼락을 넘어갑니다. 그 안에서 격전이 벌어지겠죠. 그리고는 광화문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이 괴한들이 경복궁 안으로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뭐지? 그리고 벌어지는 사건은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바로 일본 그 괴한들의 손에 많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었던 을미사변이 벌어진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경복궁이 난입하면서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경복궁이 지금 왕이 살고 있는 곳인데 여기 새벽에 지금 괴한들이 지금 뛰쳐 들어와가지고 지금 목표는 딱 하나예요. 바로 명성황후. 그 명성황후를 죽이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찾는데 바로 이 왕과 왕비의 거처였던 이 건천궁으로 냅다 찾아가는 거예요. 명성황후 잡으려고. 이 과정에서 막 궁녀들 있잖아요. 그냥 머리채 잡고 그냥 내팽개치면서 뭐 어딨어? 라고 이렇게 찾으면서 이 칼로 위협하는 심지어는 왕과 왕세자까지도 위협을 하면서 명성황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이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당시 그 주한 러시아 공사 그 베벨의 기록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 일본인들은 여인들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왕비의 얼굴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제멋대로 짐작하여 비무장한 궁중 여인들을 죽였다. 왕비는 복도를 따라 도망쳤고 그 뒤를 한 일본인이 쫓아가 붙잡았다. 그는 왕비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녀의 가슴으로 뛰어들어 발로 3번 짓밟고 칼로 찔러서 죽였다. 사실 이 정도의 기록에 그치질 않아요. 정말 어떤 기록을 보면 칼로 찔러 죽였다. 그리고 불로 태웠다. 남는 건 뼈 조각 정도밖에 없었다. 라는 그 기록들이 막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 언론 그 당시에 봤던 거 있는데 진짜 그 약간 그림 그때 그렸잖아요. 그 네. 신문사에서. 근데 그 그림도 엄청 끔찍하더라고. 진짜 사람들한테도 유럽에서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지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 사건이 됐었죠.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 일으켰던 이 인간들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 저희가 배울 때 뭐 거의 깡패들, 일본의 어떤 시정 잡배들이 이걸 했다라는 식으로 저희는 사실 어렸을 때 배웠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일본인들의 그 엘리트들 있잖아요. 그 엘리트들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 일을 저지른 거야. 이건 뭐냐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 죽였잖아요 지금요. 그럼 벌 받아야지 당연히. 그죠? 게다가 일국의 국왕 아닙니까? 그죠? 무죄 방면. 그리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교수님, 이게 그냥 우발적인 거 아니잖아요. 절대 우발적인 건 그러니까요. 아니었어요. 일본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지금 러시아랑 친하는 칠러 내각이 성립되는데 이걸 무너뜨리고 일본과 친하는 친일 내각, 일본 편을 일본 말을 잘 듣는 내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근데 바꾸는데 이건 조선 내부에서 스스로 바꾼 걸로. 그러니까 궁중 쿠데타라고 합니다. 궁중 쿠데타를 형식을 가지고 조선인이 스스로 바꾼 것처럼 위장을 하자. 근데 이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미우라고로라고 하는 신임 조선 주재 일본 공사가 부임을 해요. 이 사람이 명성황후 암살 사건을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 그 공사관 수비대 군인들, 영사관 경찰들, 그다음에 민간인들, 그 이제 뭐 낭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 굉장한 지식인들이에요. 엘리트들이죠. 엘리트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경복궁에 침범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일본 정부가 관여 안 했다 이거예요. 아니 그럼 공사가 하고 일본 군인들이 하고 일본 와. 경찰이 들어가서 했는데 그렇게 발뺌을 하냐. 일본 국가가 안 했다. 말이 돼야 안 돼.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 거 참 보면. 일관성 있죠. 그런 면에서는. 아주 태평양 전쟁까지 그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보면 우리 일본 정부는 안 했어. 늘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참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 뉴스로 나가게 되면서 이미 전 세계 그 탑뉴스가 돼 버렸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문이 났으니까 일본도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우라 공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전부 일본으로 송환해서 체포해서 일본 군사법정에 세웠어요. 세웠는데 결과는 무죄 방면입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이미 조선에서 진범을 색출해서 처벌을 했다. 조선 사람 세 사람을 진범으로 처형을 했으니 이 재판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해서 무죄 방면. 그러니까 이제 을민사변 나오면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외국의 시선이 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바로 명성황후의 남편 누구죠? 고종. 이 고종을 또 밀어붙여요. 압박을 해. 어떻게 했냐면 명성황후의 그 왕후주의를 박탈해서 폐쇄인 삼아라. 그러니까 원래 그 저 국모의 위치에서 내려뜨려라. 이제 이런 압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내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당시의 내용이 여기 고종실록에 지금 실려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씨는 오래된 악을 고치지 않고 그 패거리와 보잘것없는 무리를 몰래 끌어들여 짐의 동정을 살피고 국무 대신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며 또한 짐의 나라의 군대를 해산한다고 짐의 명령을 위조하여 변란을 격발시켰다.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평소 조정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면서 왕실을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 변란이 일어난 건 이건 다 누구 탓? 명성황후 탓이라는 거예요. 아니, 명성황후 탓이라. 와, 너무 화가 난다 진짜.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이 폐서인으로 삼는데 또 다른 이유 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직 문제 안 푸셨잖아요, 지금. 그죠? 예. 문제 한번 내볼게요. 일본은 명성황후를 살해한 뒤 책임을 피하려고 명성황후가 사변이 터지자 무엇했다는 이유로 왕후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과연 이거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렇게 이 경복궁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요. 예. 그리고 나서 멍똥똥 했다는 이유로 왕후의 자격을 박탈했다. 이게 지금 일본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일본 입장이에요. 일본 입장에서 일본 입장인데 변명하는 이거를 거잖아요. 고종한테 이제 압박을 준 거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네, 그렇게 하라고. 일본의 주장이에요. 정답 고종을 배신했다. 고종을 배신했다. 어떻게? 고종의 위치를 알려줬다.
뭐 뭐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격이 없다. 네네네네. 오답입니다. 근데 아까고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과 좀 살짝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터졌어. 이랬을 때 과연 명성은 뭘 했을까? 그러면 정답 정답. 이 러시아랑 뭐가 좀 관계별에서 자기 맘대로 외교를 했다고 해서 자기가 위로하려고 느낌? 이 정답은요.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어요. 네? 우리 청일전쟁 때 이모군란 때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 정답. 정답. 뭔가 군인들 동원해서 난을 잠깐만요. 일으켰다. 그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잖아. 그 다음에 명성황후가 뭐했죠? 그게 답이야. 그게 답이야. 이모군란 때 궁이 남아 있었어요, 안 남아 있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정답. 아, 이렇게 맞췄나요?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 네, 맞췄습니다. 도망갔다는 이유로. 네. 도망갔다는 이유로 왕후의 자격을 박탈하겠다. 아니 그러면 근데, 저기 좀 도망가죠. 뭘 어떡해요? 어디서 도망갔다는 이유로요? 이게 이미 죽였어요, 명성황후를. 네. 살해해가지고 막 처리해버렸어요. 근데 그래놓고 죽었다는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어디 갔지 도망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졌다. 아니 그러니까 살해당한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도망간 거다 이렇게 뒤집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변이 발생했는데 국모가 자리를 안 지키고 어디로 도망가고 없어졌다. 아니 그러면 고종은 살해된 걸 몰랐나요? 알았죠. 왜 몰라요? 당연히. 아니 그럼 무슨 맞아요. 자, 그 내용 고종실록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변이 터지자 짐을 떠나고 그 몸을 피하여 이모년에 지나간 일을 답습하였으며 찾아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왕후의 지위와 덕에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이 가득 차 선왕들의 종묘를 받들 수 없는 것이다. 짐이 할 수 없이 짐의 가문의 고사를 삼가 본받아 왕후 민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저건데 저렇게 써놓으면 저걸 진짜 믿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알기를 일본은 원했지만 이 목격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쨌건 그런 식으로 이걸 마무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요 여기 그치지 않고요 더 악랄한 속내가 하나 더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뭐냐면 만약 일본이 명성황후를 죽였어, 이게 지금 다 알려졌어, 이 상황까지도 일본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페이크 뉴스잖아요 이거. 네. 이랬을 땐 왕비가 아니라 강등된 신분인 서인, 즉 일반인을 죽인 거다. 그러니까 이러면 왕비를 죽인 게 아니라 일반인을 죽였으니까 자기 책임을 좀 줄일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해놓은 거죠. 또 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열쇠를 채운 통 있잖아요. 열쇠를 딱 채운 통, 거기에 이제 음식을 넣어 보내주면은 그것만 드셨대요. 네, 그 외에는 왜냐면 다른 음식 먹고 더 죽을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위협감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고종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 예, 5번째 선택인가요? 첫 번째 선택, 이모군란 때 청나라한테 SOS, 두 번째 갑신정비에 청의 도움을 받았고, 세 번째 동학농민 운동 때 또 청의 SOS, 그리고 네 번째 삼관섭 이후에 러시아에 또 SOS, 그리고 지금 또 5번째 러시아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바로 궁을 떠나는 것. 그 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훅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당시 그 러시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라사라고 불렀거든요. 아라사. 네, 아라사로 불러가지고 아라사 공사관에 임금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명성황후와 민씨 세력들이 러시아를 선택했던 것들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또 러시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런데 러시아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든 만주와 요동 또 이 조선을 통해 가지고 지금 태평양 쪽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일본과 지금 어쨌건 간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선에서 일국의 왕이 일본을 피해서 러시아 공사관을 오려고 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땡큐겠네. 오, 예, 좋아요. 진짜? 웰컴 이거야? 웰컴, 웰컴. 조선 그냥 내 거 됐네 뭐 이런 느낌이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경복궁을 지금 떠나야 돼. 떠나야 되는데 지금 경복궁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일본 여기저기 지금 눈 피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감시를 받고 있던 고종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경복궁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러시아 공사관이 어디 있냐면 덕수궁 지금 있죠? 네. 덕수궁 그 뒤에 있어요.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 시청 그 앞에 있잖아요. 그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경복궁에서 그 정도. 정답. 네. 약간 다른 데서 집중 돌리는 거죠. 그래서 뭐 어디서 사건 일어나게 하고 사건이 하는 동안 피신할 수 있게끔 폭탄이라고. 불났어. 네. 그리고 딱 도망가는 거지. 기회는 있다 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네. 거죠. 오답입니다. 어렵다. 아니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냥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이렇게만 배웠지 그걸 어떤 방법으로 피신했을까 이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지금 너무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어렵네요. 보여지면 안 된잖아. 그러니까 어딘가에 숨어. 은폐가 되었겠지. 어딘가에 숨어서 갔어요. 어디에 숨어서 갔을까? 사람이 잠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야죠. 사람들을 유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당시 그 교통수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 정답. 그 가마에 타서 간 거 아닐까요? 정답. 정답. 이거라고요? 네. 가마를 몰랐어요 일본 사람들이? 어떤 가마냐면 바로 궁녀들이 타고 다니는 가마. 아, 정말. 그러니까 궁에는요 여자들이 그 타는 가마까지 밤낮 없이 드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점을 이용하기로 해가지고 고종하고 세자는 새벽녘에 호위병도 없이 극비리에 경복궁 영추문을 빠져나와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감시가 좀 허술했네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보통 가마부터 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금이 여자들 타고 다니는 그 가마에 타고 간다는 게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이게 임금이. 그때 당시에는 파격적인 어떤 작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여장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임금이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나간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지. 자, 어쨌건 이렇게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는데 몸은 당연히 보호받겠죠. 어우, 당시 그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 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가슴을 졸이면서 살진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제가 전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외교에는 뭐가 붙는다고요? 영수증. 영수증이 붙는다고요. 공짜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당연히 러시아가 고종을 딱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니 러시아한테 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부터 이권들이 엄청나게 많이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요. 뭐 산림체벌권 뭐 이런 것들이 막 넘어가는데 자 그림 한번 보자고요. 지금 네. 무모한 짓을 하면서까지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는데 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버렸어. 일본 어땠을까요? 발동동. 싸워야 되나? 당시 상황을 그 미국의 선교사 헐버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의 노력은 어처구니 없이 허사가 되어버렸다. 왕은 스스로 러시아의 품에 자기의 몸을 던졌으며 모든 한인은 일본에 대해 열화같이 분노했다. 임진왜란 당시의 민족 감정을 방불케 했다. 이렇게 되면서 일본은 지금 러시아에 대한 그 분노 이게 막 계속 끌어오를 거 아니에요. 건건이 지금 러시아가 지금 발목을 맞잖아요. 지금 삼국 간섭 때 요동반도 가져왔더니 그거 토해내라고 했죠. 그리고 또 이 명성황후 이렇게 시해까지 했는데 다시 러시아에서 품어줬죠. 이러면서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은 계속해서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힘이 없어. 아무리 분노해도 싸울 수 있어야 싸우지. 감히 어떻게 러시아랑 싸워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이때. 자, 이제 다시 우리는 그림을 크게 보셔야 돼요. 자, 맨 처음에 제가 출발할 때 이게 어떤 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Great Game? Great Game. 자, 러시아와 지금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영국? 영국이잖아요. 그 영국이 체스판에서 이제 일본 말을 짚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팽팽하게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영국이 Do you want me? 하면서 손을 뻗친 거예요. 제가 한번 삭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딱 그거네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요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자,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걸 그냥 함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왼쪽 왼쪽에 이게 어느 나라일까요? 러시아.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 일본. 자, 그런데 뒤에서 야 이렇게 들어가. 영국이 밀고 있는 건가? 영국. 그리고 뒤에서 미국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 지금 저희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아주 국제관계를 제대로 지금 표현해 있는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자, 이 영국, 일본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영일 동맹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조 한번 보세요. 영국과 일본이 서로 청국과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 독립? 독립이란 말이 저기 보세요. 여기 대립 대항축을 한번 보시면 돼요. 영국, 일본, 청국, 한국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한국의 이권은 누가 주장을 해요? 일본이요. 일본. 그러면 대칭축이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가장 많은 이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영국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왜 자꾸 이 조선을 독립 말만 들으면 좋지? 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 한국 건들지 마, 우리 거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누구 맘대로. 이렇게 뜻밖의 우군, 정말 영국이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일본은요, 이제 마지막 장애물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를 딱 치워버리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건 뭐 거칠 게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러일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청나라에서는 뭐 어떻게 대처했나요? 예,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러일 전쟁으로 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1900년 중국에서 발생했던 의화단 사건입니다. 의화단. 네, 의화단 사건. 이 의화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청일 전쟁에서 1895년 지고 나니까 청나라는 일본한테 엄청난 이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배상금 지불할 여력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 틈을 타고 서구 열강들이 마치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든 거예요. 청나라 니들 돈 없지?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일본한테 갚아라. 차관을 주는 대신에 뭘 얻어요? 이권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청나라 민중들이 청왕조를 도와서라도 서양 오랑캐부터 몰아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1899년에 천진에서부터 시작해서 1900년에 북경으로 쳐들어가서 의화단들이 외국 공사관, 영사관을 습격을 하고 그다음에 철도와 전신선을 파괴하면서 저항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8개 나라가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북경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때 러시아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러시아도 군대를 파견을 했는데 북경에는 별로 보내지 않아요, 병사를. 뭔 짓을 했느냐? 만주와 저 여순을 잇는 이 일대의 철도 주요 도시에 군대를 배치를 해서 만주를 군사 점령을 해버려요. 러시아가 의화단 사건 때. 그리고 병력을 철수를 안 시켜요. 의화단 사건이 끝났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영국하고 일본이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가 돼요. 그게 이제 1902년에 영일 동맹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아직 러일 전쟁이 벌어지는 그때까지 이 시베리아 철도가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만약 이게 완공이 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병력과 물자가 그냥 밀려올 거 아니에요. 이게 완공되기 전에 빨리 잽싸게. 그렇죠.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딱 목표를 걸고 일본은 이제 이 러일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군사력만 보더라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고요. 사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사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냥 거의 그
국가 예산의 40%, 40%를 군사비로. 왜 그 올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올인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마지막 배팅을 하는 거죠. 네, 일본 스스로도 러시아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긴가민가한 상황인데, 자, 이럴 때 늘 쓰는 방법이 있죠. 이게 참 패턴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태평양 전쟁을 할 때도 그랬고, 청일 전쟁 할 때도 그랬고, 러일 전쟁 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기가민가한 상황. 이럴 때 일본이 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본 스스로도 러시아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긴가민가한 상황인데, 자, 이럴 때 늘 쓰는 방법이 있죠. 이게 참 패턴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태평양 전쟁을 할 때도 그랬고, 청일 전쟁 할 때도 그랬고, 러일 전쟁 할 때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치기. 기습. 정답. 갑자기 치기. 갑자기 네. 빡 그냥. 그렇지, 그렇지. 잘했습니다. 선전포고 없이 선제 공격. 늘 쓰는 방법이. 자, 그들이 공격한 곳, 그들이 공격한 포인트. 포인트는 자 어디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리순. 리순 정답. 그렇죠. 리순. 리순 정답. 그렇죠. 여기 리순 쳐야죠. 왜냐면 여기 지금 러시아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지금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출발이고 또 한 곳. 조선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인천. 그렇죠. 이 리순과 인천을 타겟으로 잡고 동시에 치고 들어옵니다. 인천에서 이 일본 함대와 러시아 함대가 붙어요. 그때 러시아 배 두 척이 격침이 되는데 그 배 이름이 뭐였냐면 그 한국호하고 바랴코가 있는데 결국 두 대는 격침됐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자폭을 합니다. 정말 이 청일전쟁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들의 전쟁터가 또 되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순간인데 결국 이제 인천에 상륙했고요. 이 서울에 군대를 주둔시킨 뒤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인천 통해 가지고 한양에 들어왔던 그 일본군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사진이에요, 이거? 네, 몇 년도인 거죠? 1904년. 네, 1904년의 모습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이시잖아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이시잖아요. 이게 너무 대조돼서 좀 그러니까. 슬프네요. 이게 참, 이 사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이 모습이 너무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인천에 상륙해 있던 일본군 중 그 사단장의 장교들이 고종을 직접 찾아가서 군사적 힘으로 압박하면서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한일 의정서라는 것을 체결을 합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한일 의정서가 바로 이제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한일 의정서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시면요.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존에 위험이 있을 경우 대일본 제국 정부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대한제국 정부는 위 대일본 제국의 행동을 용이하도록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그리고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상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필요한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저기 상황에 따라라고 지금 번역돼 있는데 원문에 의하면은 내 마음대로 해요. 임기라고 내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차지해서 이용할 수 있다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으로 상륙한 일본군 부대한테 붙여진 이름이 원래 뭐냐 그러면 임시 한국 주차대예요. 이 임시 한국 주차군이 본국에서 일본 군부로부터 받아온 명령서에 뭐라고 돼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한국에 들어가서 인천 한국에 상륙해서 한국을 이제 군사상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영원토록 영구히 한국에 주둔할 태세를 갖춰라라는 명령을 받고 옵니다. 그러면 영구 주둔 태세를 갖추라는 건 뭐예요? 영구 주둔지를 확보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사조에 의해서 용산에 300만 평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던 거. 그게 용산 기지의 역사적 출발점인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면 그 미국 군대에 있는 거기 그 그렇죠, 기지에 그렇죠. 원래 일본 군들이 일본 군들이 이 러일 전쟁 때 한국에 영구 주둔하기 위해서 빼앗은 땅이 바로 용산이에요. 상징적인 곳이죠. 네. 러일 전쟁이 시작됐다. 러일 전쟁의 발발 이퀄 일제 강점기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한국 식민지화의 시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일본은요 정말 모든 걸 걸고 일본은 지금 부딪힌 거예요. 그것도 기습으로. 러시아 됐을까요? 당황하죠. 당황하죠. 예, 당황하죠. 밀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막 전쟁이 터지고 물자 수송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너무 다급해진 나머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요 재밌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빠졌어. 얼음에 빠졌네요. 저 언 위로 선로를 임시 가설로 깔고 얼어붙은 호수 위에다가 기관차를 보내봤더니 기관차는 무거워서 안 되는 거예요. 아우.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말로 마차로 화차를 저 지금 호수가 얼어 있습니다. 얼어 있는 호수 위에 레일을 깔고 저걸 하나씩 이렇게 운반을 하는 거예요. 썰매처럼 끌고 가. 썰매로 이렇게 끌고 저런 식으로. 얼마나 러시아가 당황했는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기습으로 오니까 러시아도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자 이러면서 자 일본 해군은 지금 이 리슨 쪽으로 갔고요. 육군은 지금 인천 들어와가지고 이제 쭉쭉쭉쭉 북진을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일본이 지금 들어와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러시아 땅도 아니고 일본 땅도 아니에요. 지금 양측은 모두 군수물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군수물자 어디서 뽑아오려고 할까요? 조선. 당연하죠. 이 땅에서 군수물자 다 동원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나를까요? 우리나라 사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양쪽에다 날래? 그렇죠.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 고통에 그냥 우리는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인들 그 동원할 때 이 얼굴에다가 페인트 칠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파란색. 그 페인트 칠이 뭐냐면 페인트 칠이 그들이 나르는 군수 물자의 분류예요. 분류. 빨간색은 탄약통, 파란색은 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